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3일 오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9월은 정말 만만치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6월 하락, 금년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이 3차례 정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6월 하락이 가장 컸었고요. 이 6월 하락에 만만치 않은 정도의 크기를 보였던 게 이번 9월 하락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외부적인 변수들이 워낙 지금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많아서 조금 경계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뭐 오늘 중으로 이번 달 내지는 이후 언제쯤 시장이 정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진정이 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요건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다우는 마이너스 2.92% 하락을 했는데 9월 한 달로 보면 마이너스 8.84% 하락을 했고요. 거의 팬데믹 이전 직전의 수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난주 2.69% 하락을 했고 월간 기준으로는 10.5% 하락, S&P 500 마이너스 2.91% 주간 기준 하락했고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9.34% 하락하면서 이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는 팬데믹 이전의 근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87% 내리면서 마이너스 12.8% 월간 기준으로 내렸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6.65% 한 달 동안 내리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뭐 차트를 가지고 일단 한번 보면요. 자, 다우부터 한번 볼까요? 다우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직전 저점 일단 확실히 다 깨졌었고요. 지지난주에 이미 깨졌었고요. 이때 요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키워서 볼까요? 키워서 보면 자, 요때가 이제 팬데믹 때였잖아요. 자, 요렇게 한번 보죠. 요때가 팬데믹 때였잖아요. 요 팬데믹 때 이렇게 해서 보면 요게 팬데믹 때 수치 고점 자리였는데요. 요 자리를 일단 이 다우는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봐도 60주선에 일단 갖다 붙여놨는데 요때 고점을 일단은 훼손을 한 상태가 됐죠. S&P 500의 경우에도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 고점이죠. 요때의 고점을 지금 얼마 안 납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봐도 60주선에 약간 여유는 있는데요. 지금 뭐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때가 팬데믹 직전의 고점이었고요. 그 근처를 지금 오고 있는 모습. 직전 6월 달에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임박한 상태까지 왔죠.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역시 60주선에 거의 60월선에 거의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 같으면 사실 요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일단은 좀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긴 한데 워낙 지금 매크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팬데믹 직전 상황 보시면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이탈을 심하게 한 상태죠. 다우처럼 심하게 이탈된 상태고 우리는 이미 60월선 120월선까지 일단 이탈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미국보다 지금 약한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보시면 이번 달 지금 지난달에 이 6월 달에 마이너스 16.56%였는데 이번에 16.6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엄청난 대폭락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직도 일단 진정이 된 상태는 아닌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렇고요. 자, 안에 내용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경제 지표적인 거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마감하고 금요일 날 마감 이후에 나왔던 금요일 밤에 나왔던 8월 PCE는 예상치나 전월 상승률을 다 상회하는 결국 물가의 피크아웃이 PC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아직까지 보여주었고요. 특히 지금 연준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코어 즉 근원 수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좀 괜찮았고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좀 잡혀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경기는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 물가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잭슨홀 이후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반발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이름값을 좀 하시는 분들,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의 반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과도하게 빠르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지금 쇠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약간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들이 우리 피부에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그것보다는 물가가 높아서 나오게 되는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이때까지는 해왔지만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너무 이 경기 침체의 고통을 안과하고 있다. 사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됐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밤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발언이 있었던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얘기를 보면 제가 이건 그 일전에도 지난주에 주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상황 관련해 가지고 연준 보고 있어라는 얘기가 일단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라는 쪽의 얘기.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우리 6월 FOMC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우리도 보고 있어, 경기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면밀히 보고 있어 라는 얘기 한마디에 강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게 되자 연준 위원들 서둘러서 거의 뭐 담합한 것처럼 잭슨 홀 때 발언 나온 것처럼 아주 강경하고 매파적으로 오직 인플레이션 잡는 거 외에 아무것도 지금 보는 거 없어. 경기 침체 일정 정도 감소할 거야 라는 쪽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 강경한 발언들이 지금 잭슨 홀 이후부터 엄청나게 강경해졌던 그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증시 폭락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시장 반발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연준 위원들의 이 시각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듯한 그 과정상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경기에 대해서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위원들이 한 명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초강경 울트라 매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지금까지 블라드 총재가 작년 아마 여름 정도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블라드 총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라는 수준까지 얘기할 정도로 매우 강경한 컨센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높이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동안 시장이 결국은 그게 말이 돼? 야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블라드 총재의 발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중순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는 더 이상 강경해지지 않는 시장의 컨센보다 더 이상 강경해지지 않는 발언들이 나왔다. 즉 초강경 울트라 매파이신 분 시각에서도 지금 현재 이때까지 내가 얘기했던 대로 거의 다 상향이 됐는데 여기보다 더 상향되는 건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죠. 예를 들어 만약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정도표가 지금 4.4인데 시장이 한 내년까지 해서 5% 정도 보고 있단 말이죠. 예년 같았으면 블라드 총재가 5.5에서 6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 이 부분이 조금씩 시각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초가 되는 맹아가 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킹달러 이거 지금 정말 문제인데 오늘도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우리는 휴장입니다만 이제 여구의 환율 쪽에서는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화도 살짝 약세인데 지금 보합권이거나 살짝 약세인데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통화 대비해서 우리 지금 통화가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제가 금년 5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새로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환율에 대해서. 지금 환율은 이 외환 부족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지금 계속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지금 달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무역 수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계속 갖다 쓰니까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갔었을 때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우려는 조금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시장에 큰 여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에 지난주에 막 정부 쪽에서도 당국 쪽에서도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얘기가 많았었죠. 한미 통화 스와프 고려 안 하고 있다. 뭐 그래도 미국하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다. 그랬다가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넘는 것도 좋은 경험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별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외환 당국과 정부 당국 쪽에서의 엇갈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장 마감한 이후에 정부 쪽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긴밀히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두 개입인 건데요. 이 구두 개입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환율이 확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우려감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환율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데 약간의 하락을 유도는 하겠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한미통화수화풀을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환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통화수화풀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도 또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들였죠. 일단 이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 9월 30일 푸틴이 새로 병합한 4개의 지역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시켰죠. 영토 편입을 시켰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토 편입이 이제 새로운 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부분인 건데 러시아 쪽에서 새로운 영토 돈바스를 비롯한 4개의 지역, 헤르손 지역까지 해서 4개의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건 그 전에 지금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우리 국토가, 우리 영토가 훼손될 때, 공격을 받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새롭게 편입을 시켜놓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됐을 경우 우리 영토가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핵을 쓸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할까봐 푸틴이 지금 현재 이성적이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럴 위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대외의 이 불안을 또 조장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어쨌든 지금 영토 편입 직후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일부 지역을 또 조금 약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또는 차후에 지금 이미 한번 공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회복 시도를 위해서 더 큰 공격이 이루어질 때, 이 4개의 지역에 대한 더 큰 공격이 이루어지게 될 때 러시아가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변수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이건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푸틴이 핵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쟁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될 거고 잘못하면 다른 국가들까지 개입하는 확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반면 이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중국의 시진핑이 이걸 인정을 할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북한이나 뭐 일부 뭐 쿠바를 비롯해 일부 공산권 국가들은 지지를 하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서 최근에도 시진핑이 조금 이 부정적인 얘기를 푸틴에게 한번 전달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 반유럽 정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 미국의 굉장히 강한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만 문제까지 지금 건들려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미국이나 유럽 쪽을 자극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둘이 쿵쿵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푸틴의 결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요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성적이지 못한 푸틴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다. 요 부분 하나 지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에서 금리가 4.4%까지 올 연말 4.4%까지 지금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점도표상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3까지 올라갔다 지금 살짝 꺾인 상태잖아요.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3을 찍었을 때 4.4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명분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10년물 금리가 지금 또 자꾸 올라가면서 3.9를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인데 얘도 원래는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죠. 2년물보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조금 더 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2년물이 조금 더 뛴 건데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이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금리 역전은 조금씩 그 역전 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만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 10년물 금리도 어느 정도는 더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한 4를 찍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2년물도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10년물이 조금, 그러니까 10년물이나 2년물이 조금씩 더 떨어져 주기를 기다리는 게 사실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면 아마 이것도 2년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다른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상태로 보면 아마 한 12월 정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에는 영국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일단 1차적으로 14일, 10월 14일, 2차적으로 다음 달 10월 말일까지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역전폭은 줄어들 가능성은 높겠다. 이번 주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또 충격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의 증산 철회였잖아요. 야, 마지막 보루였던 애플까지 증산을 하려고 했다가 이걸 철회했어? 와, 그만큼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얘기잖아. 수요 부진이 예상된다는 얘기잖아. 야, 이게 애플까지 뭐 세계 1등까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겠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물가까지 우려가 되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제 이 우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무역수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이게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건 조금 더 있어야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입 물가는 높고 글로벌 경제 수요는 좋지 않고 그래서 수출이 줄기 시작하고 특히 반도체 쪽의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줄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까지 나온 얘기가 이게 어제 나온 얘기죠. 이건 10월 1일 날 나온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혼란도 있었었죠. 이 영국의 혼란에 계속해서 QT를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막 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정부에서 감산 정책이 지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시장 한번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정부의 정책을 조금 받침을 하듯이 BOE가 QE를 단행을 해버렸죠. 갑작스럽게. 뭐 생각지도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까지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상황.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시나브로 서든이하게 정부가 돈을 막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돈을 풀겠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이 BOE가 쳐다보고 있더니 그래 우리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는 QT가 맞아. 양적 긴축이 맞아.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단 14일까지 그리고 이달 말일까지 이제 QT 연장하는, 그러니까 QT를 진행하는 걸 연기하겠다라고 했고, 14일까지는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 20년물 기준으로 해서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들이 처음에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책 혼선이잖아요. 정책 혼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아마추어 같은 그런 이 정책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니까 영국의 연기금들의 마진콜들이 엄청나게 거의 영국 연기금 전체의 절반 이상 특정 그 회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는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연기금 마진콜이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게 깨지면 사실 뭐 그냥 경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QE를 발표를 했는데 이러면서 시장이 더욱더 많이 혼란스러워졌던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영국의 연기금 마진콜은 미국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연준이 비상 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일단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이건 오픈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이 긴급 회의는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다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시작되니까 긴급 회의가 영국 문제 때문에 이 회의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마진콜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 미국 쪽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마진콜 우려가 굉장히 더 커지는 상황,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정말 위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방향을 선회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제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알려지진 않겠지만 오픈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미국 쪽에서도 연기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긴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당장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서 계속 바라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 피봇이라고 요즘 많이들 뭐 뉴스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 스탠스의 변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고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축을 못하는 상황, 더 이상 긴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를 못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으면 물가를 못 잡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2%까지 지금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되돌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긴축을 중단을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우리 기본 물가를 2% 정도로 봤었던 건데 기본 물가가 4%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매년 4%씩. 문제는 이게 매년 4%씩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지금 여기서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중국이 이 정도 수준인 거니까, 그 정도니까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문제는 사실 글로벌 경제가 다 내려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조금 더 괴롭다 하더라도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나중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라서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멀리 봐서 내년쯤 돼가지고는 좀 개선이 좀 되겠지,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개선되겠지, 후년쯤 되면 개선되겠지, 3년 뒤면 개선되겠지,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 뒤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게 무조건 연준의 스탠스를 이것 때문에 바꾸는 상황이 나오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부분은 9월 ISM 제조업 서비스와 PMI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보고서입니다. 다음 주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CPI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더불어 고용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왜? 지금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강경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펼 수 있는 가장 근본 베이스잖아요. 미들맨이잖아요. 미들맨.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리는데도 고용은 계속해서 좋아. 미국 경제 괜찮아.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씩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현재 예상되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조금 지난달에 워낙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떨어져야 되는 게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적당하게 깨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적당하게. 실업률은 그대로일 걸로 보고 있는데, 실업률도 살짝은 올라가주고 0.1이라도 올라가주고 고용보고서 살짝 깨져주고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예상은 고용 상태는 조금 부진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25만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실업률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4%는 일단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7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는데, 이건 뭐 앞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던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 변화 가능성,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와야 스탠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스탠스 변화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요게 나오고 그 뒤에 데이터가 받쳐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서서히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일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2인자 입에서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이걸 지금 메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는 그래도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 게, 이게 사실은 유가가 잡혀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부진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 더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다 안 좋은 겁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일단 요번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정도 지금 이 감축 논의가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 유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또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영향, 또는 강달러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감산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장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거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다시 또 2월달, 3월달처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그냥 구두 개입으로 겁만 주고 뭐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폰만 잡을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좀 진행이 되어야 그나마 환율 1,450원, 60원, 뭐 지금 1,500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수입 물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역 수지 적자 나올 수밖에 없고, 빈곤의 악순환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다음에 이제 외인의 변화. 제가 이건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지난주 한 주 상황을 놓고 보면 코스피는 뭐 매수매도 크게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합치면요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로, 물론 이제 선물이니까 약간 좀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매수 우위로 반응한다는 거. 과거 같았으면 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으면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외인들의 지금 비중도 역대급으로 적은 상황이고, 점점 일단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는 개인들 매물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로스컨 물량 일부 나오고, CFD 계좌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조금씩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수급상으로는 바닥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레인지는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2070 정도에서요, 2230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70에서 223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건 이번 주 얘기입니다. 이번 주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인 건 분명하고, 대외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한데 긍정적인 신호들도 하나씩 조금씩 아주 지금 미약하지만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는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확산되고 커져야만이 바닥이 잡히는 건데 아직은 이제 거의 씨앗 정도, 맹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달 시장 전망과 그리고 언제쯤 시장이 이제 조금 그래도 바닥을 잡고 좀 숨을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